오늘은 50대 중년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오는 낮고 끈적한 속삭임. 엄마는 내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동안 저는 지방의 평범한 집에서 오직 아들 준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의사는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호는 저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천천히 자라나는 모습, 서툰 말투, 때로는 엉뚱한 행동들까지도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25살이 된 준호는 키만 컸을 뿐 정신연령은 7살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가끔씩 들려오는 수군거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전부터 무언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준호의 눈에서 묘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쫓아다니는 시선이 무거웠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나 빨래를 넣을 때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준호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준호야,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해도 준호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로 마치 저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2달 전부터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얕은 편이었습니다. 준호의 방이 복도 건너편에 있었기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켜자 방문 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준호야,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준호는 대답 없이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준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표정했고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내 거야. 그 말이 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준호는 저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문을 두드렸고 때로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시간에는 준호도 예전처럼 순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마당에서 개미를 관찰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인지도 모른다고,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준호는 다시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TV 화면이 아니라 저를.
설거지를 하는 저의 뒷모습을, 차를 끓이는 저의 손을, 가만히 책을 읽는 저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준호야, TV 안 볼 거야? 엄마가 준호 좋아하는 프로그램 틀어줄게. 괜찮아. 엄마 보는 게 좋아. 그렇게 대답하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천진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쯤 저는 마을 보건소에 다녀왔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준호가 심하게 거부했습니다. 싫어. 저기 가기 싫어. 엄마 혼자 가.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는 준호를 보며 저는 할 수 없이 혼자 갔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에게 준호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밤마다 방문을 두드리는 일, 저를 지나치게 따라다니는 행동, 이상한 말들에 대해서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준호 씨에게 큰 변화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항상 같은 일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춘기 같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도 호르몬 변화를 겪거든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과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호를 그런 곳에 데려간다는 것은 마치 제가 준호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잘 돌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앞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보자마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오래 걸렸어.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나도 데려가.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묘한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는 같이 가자. 그날 밤도 준호는 저의 방문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 불빛에 비친 준호의 그림자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호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준호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방 안은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를 넣는 모습,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는 모습, 심지어 저녁에 책을 읽는 모습까지. 언제 찍은 건지, 어떻게 찍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준호의 서툰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 엄마, 내 거.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준호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준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밥에 집중해. 목에 걸리겠어. 응, 엄마도 맛있게 먹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준호의 시선은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엄마 좋아. 엄마 사랑해. 예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의 포옹이 너무 세고 목소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를 놓지 않으려는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준호 사랑해. 그런데 너무 세게 안으면 엄마가 아파. 미안해. 준호는 팔을 풀었지만 여전히 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따라왔습니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준호야,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준호의 눈동자가 섬뜩했습니다. 엄마 나올까봐 기다렸어. 무슨 소리야? 엄마는 자고 있었어. 괜찮아. 엄마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지킨다는 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집에 들렀습니다. 마을 회관 보수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이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장님. 오, 미선 씨. 잠깐만 시간 괜찮아?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거실로 안내하려는데 준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와 이장님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준호야, 비켜. 이장님이 들어오시잖아.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장님을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이장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준호 씨, 오랜만이네. 나 기억하지? 이장님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장님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이장님이랑 이야기 좀 하고. 싫어.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장님을 봤습니다. 이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니까. 여기서 설명할게요. 결국 현관 앞에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이장님을 보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준호야. 이장님은 좋은 분이셔. 그럼 왜 엄마한테 가까이 와? 엄마는 내 거잖아.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준호에게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야. 알겠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준호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저녁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쟁반에 밥과 반찬을 담아 방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준호가 방문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준호가 상처받은 건 아닐까요? 새벽 1시쯤 저는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놓아둔 밥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저를 꼭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준호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만 그 결정이 무엇인지 언제 내려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을 버텼습니다. 준호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밤이 되면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을 느끼며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엄마는 내 거야. 준호의 그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 조용한 집. 그 집에서 저와 준호는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시선은 이웃집 대문 앞을 향했습니다. 이웃집 여고생, 은지를 향해서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사건은 보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이웃집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항상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모습을 가끔 봤지만 인사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 안녕. 고개를 돌려보니 준호가 대문 밖에 서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가 작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은지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빨래를 내려놓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뭐해? 엄마, 저 누나 예뻐. 준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에도 준호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묘한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무 쳐다보면 안 돼. 실례야. 응. 알았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은지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준호를 따라 나가봤습니다. 준호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나타나자 준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나 학교 다녀왔어? 은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는 은지의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나 이름이 뭐야? 나는 준호야. 은지예요. 그런데 저 가봐야 해서. 은지가 준호를 피해 지나가려 했지만 준호는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누나 바쁘시잖아. 엄마, 조금만. 안 돼. 지금 당장. 저는 준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지는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끌려오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준호야,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돼.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더 조심해야 해. 왜? 누나 좋은데. 저는 준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은지 누나는 준호를 잘 모르잖아. 갑자기 길을 막으면 무서워할 수 있어. 알겠지? 응, 알았어. 하지만 준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지만 은지 어머니는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은지가 요즘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준호 씨가 자꾸 따라다니고 말을 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단단히 일렀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은지가 학교 가는 것도 무서워하니까. 준호 씨한테 좀 더 주의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 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은지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뭐라고 했지? 은지 누나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했잖아.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그게 아니야. 은지 누나가 무서워한대. 준호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알아. 하지만 누나가 싫어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은지 누나한테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저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호가 은지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문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들어갈까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준호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호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저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움찔하며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만 관심 없으니까. 뭐? 엄마는 요즘 나를 안 봐. 맨날 피하기만 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준호를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호도 느낀 것입니다. 준호야, 그게 아니야. 맞아. 엄마는 나를 싫어해. 요즘 나를 안 봐. 준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준호가 변한 걸까요? 그날 저녁 마을 반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미선 씨, 저 좀 봐야겠어요. 준호 씨 일로. 무슨 일이세요? 은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가 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니까 제가 말려서 일단 보류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신고라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 미선 씨 이해는 해요. 하지만 다른 집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준호 씨를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는 게 어때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싫어. 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준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는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하지? 그게 아니라. 거짓말. 다 들었어. 엄마가 반장님이랑 통화하는 거.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준호야, 그건.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엄마가 나를 버리려는 거잖아.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절대 준호를 버리지 않아. 하지만 준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워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가 극렬히 반대하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준호를 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준호를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손에서 그거 놔.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 준호야, 다쳤잖아. 엄마가 치료해 줄게. 괜찮아. 안 아파. 준호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제발. 그거 내려놔. 준호는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접시 조각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호의 손을 잡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기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아프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무섭게 굴지 않을게. 그냥 같이 있자. 엄마랑 나랑만.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항상 준호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정말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준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준호가 은지를 스토킹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집 아들 요즘 이상하던데 은진의 집 앞에 맨날 서 있다더라. 무섭겠어. 그 어린애가.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슈퍼를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응. 마을 사람들이 준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은지 누나 일 때문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저의 삶까지.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조용한 집안에는 균열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은진의 가족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문 앞에 서 있는 준호의 존재. 그래서 저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집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몸 안 좋아져.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준호를 잘 몰라서 그래. 거짓말. 나 어제 들었어. 슈퍼 아저씨가 말하는 거. 나 이상하다고. 위험하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준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준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나를 무서워하잖아. 나 알아. 엄마가 요즘 나를 피하는 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준호가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문 앞에 서 있는 준호가, 이상한 말을 하는 준호가 혹시나 저를 덮치려 할까 무서웠습니다. 준호야,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준호의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저의 아들을, 25해를 함께 살아온 준호를.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준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아들이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곧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준호는 제 품에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준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준호를 들것에 옮기고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환자분이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스.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준호를 진찰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는 준호 어머니입니다. 일단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과호흡과 발작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환자와 상담을 했는데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환자분이 심한 집착 증세와 불안 장애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께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달장애의 증상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의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환자의 집착이 어머니께 향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적절한 관심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떠올렸습니다. 네, 이웃집 여학생에게. 그렇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원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건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권유드립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서 관찰하고 치료받는 것이.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준호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환자분은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으니 조금 있다가 드시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준호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준호가 집에서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왔어. 준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여기 싫어. 아직은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 싫어.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야 해.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링거줄을 뽑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 나를 여기 버리고 갈 거잖아. 그렇지? 아니야. 엄마는 절대 준호를 버리지 않아. 간호사가 들어와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고요해지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잤다기보다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과 의사와 상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준호 씨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준호 씨와 간단한 면담을 했는데요. 심각한 애착장애와 분리불안이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병적인 수준이에요. 그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우선은 준호 씨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준호 씨의 모든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더 입원하기를 권했지만 준호가 너무 불안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벽이 온통 사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수십 장의 사진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준호의 세상.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예뻐? 나 엄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병원 가기 전에. 준호야, 이건 안 돼. 저는 벽으로 다가가 사진들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준호야, 이건 잘못된 거야. 왜?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잘못됐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나는 엄마를 사랑해. 엄마는 내 거야.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우리 이야기하자. 싫어. 엄마는 나를 이해 안 해.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 준호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거야. 엄마는 내 거야. 엄마는 내 거야. 수십 번, 수백 번, 공책을 가득 채울 때까지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문 안쪽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언제 문 앞에 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물쇠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준호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문 좀 열어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침대에 묶어 놓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봤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준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호야, 방으로 돌아가. 이제 자야 해. 싫어. 엄마랑 자고 싶어. 문 열어줘. 준호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젖었어? 밖에 나갔다 왔어? 응. 마당에 나갔다 왔어. 수건 가져올게. 여기 서 있어. 저는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준호의 머리를 닦아주려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상해졌지? 그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준호의 눈을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거짓말. 엄마는 나를 무서워해. 나도 알아. 엄마가 나를 피하는 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호야. 엄마, 나 버리지 마. 제발.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준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안 버려. 엄마는 절대 준호를 버리지 않아. 정말? 정말이야. 준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젖은 옷이 제 잠옷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망가면 안 돼.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그 말이 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망가다니. 저는 도망갈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한 적이 없을까요? 며칠 전 잠깐이지만 이 집을 떠나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어디도 안 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호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무 세. 엄마가 아파. 미안해. 준호가 팔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준호야, 옷 갈아입어야지. 감기 걸려. 엄마가 갈아입혀줘. 준호야, 이제 다 컸잖아. 혼자 할 수 있지? 싫어. 엄마가 해줘. 할 수 없이 저는 준호의 방에서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순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밤 여기서 같이 자자. 안 돼, 준호야. 각자 방에서 자야지. 싫어. 같이 자고 싶어. 저는 공포 속에서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준호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오늘만이야.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한쪽에 누웠고 준호는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저에게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준호야, 조금 떨어져 누워. 싫어. 이렇게 있고 싶어. 저는 포기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준호의 숨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저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를 속이는 것, 정신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간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며칠 전 상담했던 정신과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잘 잤어? 응. 엄마, 고마워. 어젯밤에. 준호야, 오늘 병원에 가자.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어. 병원 가기 싫어.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병원에 가면 준호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밤에도 잘 자고 불안하지도 않을 거야. 거짓말이야. 엄마가 나를 거기에 버리려는 거잖아. 아니야. 엄마가 같이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엄마를 믿어.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같이 있으면 갈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준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마을 택시를 불러 시내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주사 맞아?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약만 받으면 돼. 다행이다. 나 주사 무서워.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간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 여기 좋은 곳이야.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대.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준호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준호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준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불안한 적은 없는지,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잠깐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싫어. 나도 같이 갈래. 금방 올게. 여기 책도 있고 TV도 있으니까 보고 있어.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입원시키려고 왔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아직 모르시죠? 네.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치료받는 게 좋겠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여기서? 왜?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었잖아. 밤에도 잘 못 자고. 여기서 푹 쉬면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싫어.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집에 갈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이게 준호를 위한 거야. 거짓말. 엄마가 나를 버리려는 거잖아. 나 여기 있기 싫어. 준호가 문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2명의 남자 간호사가 들어와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나 줘. 엄마. 준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착하게 굴게. 다시는 이상하게 안 굴게. 제발. 간호사들이 준호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호는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신 겁니다. 이게 준호 씨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저의 비겁함일까요? 병실로 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버렸어? 아니야. 엄마는 절대 준호를 버리지 않아. 준호가 나으면 다시 같이 집에 갈 거야. 정말? 정말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준호 사랑해. 저는 준호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병실 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준호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틈 사이로 준호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눈동자.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저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목소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준호의 세상. 그 글귀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모든 사진을 떼어내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사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준호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병실에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엄마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감금한 것인지 저를 감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방문 앞에 인기척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쇠사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를 병원에 입원시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갈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병원 문틈 사이로 보였던 준호의 떨리는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착하게 굴게. 그 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준호가 병실에 갇혀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어디 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친척 집에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면회 좀 와주시겠어요? 준호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어하는데요? 식사를 거의 안 하고 약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합니다. 계속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준호를 만나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준호를 만나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준호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원망할까요? 아니면 반가워할까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를 샀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접수를 하고 면회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먼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상태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 씨가 심한 분리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고 밤에는 계속 울어요. 어머니를 찾으면서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면회를 하시되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준호 씨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네, 알겠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저를 본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준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준호 보고 싶었어?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준호를 마주 봤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가? 준호야, 아직은 안 돼.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치료받아야 해.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 착하게 있었어. 약도 먹고 밥도 먹으려고 했어. 잘했어, 준호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럼 엄마랑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나아지면 정말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그 악몽 같은 일상이 반복될까요?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 밤에 이상한 소리 들려. 누가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래도 참아야 해. 여기서 치료받으면 준호가 더 건강해질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조금만 더 있어. 준호야, 다음에 또 올게. 약속할게. 정말? 언제 와? 일주일 후에 올게. 너무 오래야. 내일은 안 돼? 엄마도 일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준호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약속 지켜야 해. 그럼 꼭 지킬게. 준호와 헤어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병실 창문으로 준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주고 택시에 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약도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퇴원할 수 있나요? 아직은 이릅니다. 최소 석 달은 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어머니와 준호 씨의 관계에 대해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준호 씨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룹홈 같은 곳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룹홈. 준호를 다른 곳에 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달째 준호는 더욱 안정을 찾았습니다. 병원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다른 환자들과도 어울렸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준호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그림 그려.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수업 해주셔. 그래, 준호 그림 잘 그리잖아. 응, 엄마 그림 그렸어. 나중에 보여줄게. 준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나아지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퇴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석 달째 의사 선생님이 퇴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달쯤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요. 그룹홈에 대한 이야기를 준호에게 꺼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싫어.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준호야, 그룹홈도 좋은 곳이야.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도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주말에는 집에 올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자주 방문할 수 있고.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라 그룹홈으로 갔습니다. 저는 준호를 그룹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잘 지내. 엄마가 주말마다 올게. 응, 알았어.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치료의 효과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준호 사랑해. 저는 준호를 안아주고 그룹홈을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와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준호를 안았던 날, 준호가 처음 걸었던 날, 준호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리고 준호가 변하기 시작했던 날, 저를 집착하기 시작했던 날, 병원에 입원했던 날,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좋은 어머니였을까요? 준호에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니면 저의 두려움과 이기심이 준호를 병원으로 보낸 걸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와 준호 모두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이었지만 예전만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룹홈 담당자였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준호 없이 사는 삶. 그것은 자유이기도 했고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룹홈을 방문했습니다. 준호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왔어. 준호야, 잘 지냈어? 응, 여기 재밌어.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영화도 봤어.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또 올게. 응, 기다릴게.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